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백신과의 일관성은 매우 낮고 백신 접종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감염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항상 유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대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상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2건의 감찰을 시사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 나흘 뒤 국정감사장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이고 내부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다만 법무부는 시민단체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연이은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과거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최동욱 전 총장 외에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것이 사실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윤 총장과 가깝다는 말을 했고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거나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넘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서도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기를 지켜달라 당부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 만큼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이 발언은 나흘 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관련해 윤 총장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윤 총장의 이른바 임기 보장 발언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추 장관의 작심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도 나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하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이와 함께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질의에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일부 수긍하듯 답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을 적극 엄호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대립은 공수처 설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된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 발언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곤란하며 그것은 곧 공직자의 예의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전화로 검찰 인사안을 내라고 요구했고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을 테니 의견을 달아서 법무부로 보내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제국감을 하고 싶다는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공직자에게는 예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국감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먼저 부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법제사법위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당시 의원이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는 표현을 먼저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4년 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다면서도 기억에는 없지만 회의록을 찾았으니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이 있다면서 검사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접대 검사를 특정한 장면은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을 라임 수사팀에서 만났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예.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추 장관이 해당 검사의 인사 발령 시기와 현재 근무처 또 직전 근무처까지 언급해 알만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니.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앞서 검사 술접대 의혹 전담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첫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자주 이용했다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을 접대 장소로 특정하고 접대 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이종필 전 부사장의 변호인도 검찰 조사에서 누군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김봉현 옥중 입장문의 신빙성을 가릴 수사가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하는 김 전 회장이 추가로 입장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현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던 인물이라서 공수처 출범 자체를 무력화할 거라는 우려인데 이현 변호사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할 야당목 위원회 임정혁, 이현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각각 공안검사, 보수 변호사단체 출신으로 강성 보수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현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다른 위원들과 충돌을 빚다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에 반대하면서 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해수부 조사 방해를 하고 내부 자료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 유가족을 고발하는 건까지 생겼죠. 고발 사주까지 하십니다. 분입니다. 이현 변호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되면 공수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장 추천을 반대하는 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가자는 뜻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흠없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폄훼를 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부했던 후보 추천 위원을 내놓으면서 공수처 출범은 곧 첫 발을 내디딜 듯했습니다. 하지만 추천 위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 서울병원에는 이틀째 고인을 애도하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삼성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 10시가 다 된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빈소를 찾는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간소하게 치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인사들이 찾으면서 이곳 빈소는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부터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녁 7시가 넘어서 빈소를 찾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초일류 전략을 일찌감치 실행하면서 성과를 일궈내신 분으로 기억한다면서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고인이 대한민국 정책의 위상을 높였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지도부도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빈소를 찾아 국가적 위상과 국민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이튿날인 오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건 전 현직 삼성맨들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권우현 삼성 고문이 먼저 빈소를 찾은 겁니다. 이후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황창규 전 사장 등 오늘의 삼성을 일군 주역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을 도와 세계적 기업의 초석을 닦았던 임원들은 함께 보낸 시기를 떠올리며 빈자리를 내통해 있습니다. 예, 다른 재계 관계자들도 줄여 조문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계 총수들도 줄이어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찾았고 뒤이어 서정지 셀트리온 회장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 회장을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기업을 맡는 큰 어른이라고 기억하며 별세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고 이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이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 등도 그룹사 사장단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위대한 분을 잃어 마음이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고 손경식 한국경총회 등은 빈소를 나오면서 유족들에게 삼성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김승현 하나 회장은 이건희 회장을 친형님같이 모셨다며 오늘은 가장 슬픈 날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전에 빈소를 찾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고인이 생전에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다고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4일장이고 발인은 모레 수요일인 28일 오전입니다. 장지는 부친인 이병철 회장과 모친 박두울 여사가 묻혀있는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을 높게 평가하며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정경유착과 같은 이 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거대 양당 지도부의 추모 메시지는 업적 기리기에 집중됐습니다. 야당보다 먼저 빈소를 찾은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그림자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전날의 입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날만큼은 이건희 회장이 나라의 위상은 물론 국민의 자긍심까지 끌어올렸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회장의 혁신 정신이 지금의 세계적 기업 삼성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각각한 공로를 세웠다고 난 봐요. 상당히 창의적인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임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회장의 공뿐만 아니라 과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삼성 저격수로서 특히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앞장서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왔었던 이래서 이제 벗어나서 책임져야 될 거 책임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한번 경제 리더십을 보여주면. 김두관 의원도 이 회장이 이끌었던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의 이른바 떡값 검사를 폭로했다가 피해본 사실을 언급하며 이 회장이 남긴 정경유착의 그늘을 더 부각했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우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한 역사이지만
정경유착의 잘못된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건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입법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와중입니다. 재벌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 처리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일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13%나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박병환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장보다 13.46% 14,000원에 오른 11만 8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8월 19일 12만 5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량은 937만 주로 전 거래일 하루 거래량 28만 주의 약 33배에 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기반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어 삼성물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 같은 것들을 조금 받아야 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주주 환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삼성그룹주들은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만큼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 SDS도 5.51%, 9,500원 오른 18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일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3.8%, 2,400원 상승한 6만 5,500원에 4.18%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0.33% 올라 6만 400원을 나타냈습니다. 삼성그룹 3세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회장 장녀 이부진 대표의 호텔 신라는 8만 원에 육박했다가 0.13%, 100원 내린 7만 6,400원에 마감했지만 호텔 신라 우선주는 장 시작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은 뒤 상한가인 8만 3,700원으로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7%대 하락하고 코스닥은 3.7% 급락했는데도 삼성그룹 주들이 상승세를 보여 투자자들이 삼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밝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 사이에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 9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 감시 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심리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목요일까지 특검목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틀 새 11명이 추가된 건데 정부는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없다며 접종 유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은 모두 59명입니다. 지난 24일 48명에서 11명이 더 는 겁니다. 남성이 33명, 여성이 26명이었는데 대부분이 70대 이상으로 52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26명 사인을 분석한 것처럼 이번에는 20명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과 사망 사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개의 제조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2명 이상씩 나오는 등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고 36명이 숨졌지만 역시나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고 백신 접종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백신은 우리 몸에 항원 물질을 주사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일부 이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백신 접종 뒤 빨갛게 붓거나 통증, 발열 등 이상 반응이 생겼다는 신고는 1,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를 포함한 접종자 가운데 급성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증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숨진 사람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검에서 뇌출혈 등 다른 사인이 나온 만큼 몸 상태를 잘 살핀 뒤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따뜻하고 날씨가 좋을 때 미리 예약을 해서 가장 본인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하시고요. 접종을 하시고 나서는 적어도 30분 정도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머무시고요. 접종을 계속하기로 한 정부는 독감 백신에 특별히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만 62세에서 69세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은 비교적 한산했고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도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내과의원. 만 62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무료 백신 첫날이라 어르신들의 발길이 조금씩 이어집니다. 정부에서도 또 맞으라고 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부를 믿고 요즘 특히 정은경 본부장님 많이 믿고 따르니까 조금 걱정은 됐는데 정부에 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았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문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대기 번호표까지 만들었던 일주일 전과 사뭇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도 있고 또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님들한테도 도움을 되게 위해서. 다른 내과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입니다. 무료 독감 접종을 하러 온 사람이 크게 줄면서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안에는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신 유료 백신 제품을 맞을 수 있는지, 해외에서 수입된 백신이 있는지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료 독감에 해당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유료 독감을 찾는 분들도 있고 또 혹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독감 말고 어르신들이 불난 섞어 있냐. 무료 독감 백신 대상자인데도 맞지 않겠다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식구들도 젊은 친구들은 맞았어요. 근데 우린 나이가 있잖아. 면역이 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고 싶은 생각?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라면서도 병원에서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접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알고 있던 아나필락시스의 확률, 정말 100만 명 중에 5명 이런 정도의 확률을 얘기해왔었고 예년에 접종하고 이상 없으셨던 분들 좀 안심하고 접종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1,400여만 명이고
이 가운데 무료 접종은 1,000만 명 가량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망과 독감 예방접종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불거지는 독감 백신의 안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 후 숨진 사례가 예방접종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느 해보다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에는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사망 사례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도록 해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독감 예방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성과로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는 시점에 독감 유행이 경제 반등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며 정부도 내수 활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의 장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요양시설과 가족 모임이 주요 확산 경로인데 가을철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더 큰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 두 자릿수에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국내 발생 94건, 해외 유입은 25건으로 모두 119명이 늘었습니다. 전날이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된 겁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우리가 못 찾아내고 있는 감염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항상 유념해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양시설과 가족 모임이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남양주 군포 등의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구로구 일가족 감염은 부천 무용학원 전파로 번져 무용학원에서만 11명이 추가 확진됐고 경남 창원에서도 가족 모임으로 9명이 감염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첫 일주일은 하루 평균 62.1명의 환자가 나왔지만 지난주엔 75.3명이 발생해 13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22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3.1%로 대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가을철을 맞아 행사와 모임, 여행이 늘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유입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헬로윈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 유흥시설 이용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기도 여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됐습니다. 남양주 요양원과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환자 밀집도가 높아서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 굳게 잠긴 출입구 철문에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간간히 환자 이송 차량이 드나들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격리 중이라서
지금 저희가 보건 차량 그리고 앰뷸런스 등 차량만 허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차량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4일. 종사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외출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시설인 만큼 출입이 자유로운 직원이나 방문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외부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최근에 들어왔죠. 일부터 최근에 1단계로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그게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모두 59명, 남양주시 내 8개 읍 동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어린이 청소년 환자까지 나오면서 일부 학교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모두 135명까지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일반인 출입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감염 관리가 엉망이었고 병실 내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격이 좁아 감염에 취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역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었고 또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자를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확대해서 좀처럼 요양시설 관련 감염이 잦아들지 않는 만큼 방역당국은 지난주부터 진행한 수도권 요양병원 전수검사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일부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서울 송파구 확진 환자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동료 공무원 1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청 별관 건물이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별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시는 나머지 직원 530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민원인의 청사 출입도 막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14일 나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서울 송파구 확진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몸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받은 두 번째 검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통하고 약간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의심스러워서 저번 주 토요일 날 보고서 선별진료소 가가지고 검체를 또 한 번 채취했죠. 우려되는 건 혹시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2일 읍면동 직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업무 보고를 위해 시장까지 대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의 많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동선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현재 감염 경로를 다시 찾고 있는데 지난 8월 말 이후 나온 전남 나주 지역사회 감염이 추가 감염과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가족끼리 제사를 지내다 일가족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가족까지 N차 감염됐는데 병원 의료진도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30대 딸이 경남 창원 부모님 집을 찾은 건 지난 17일. 3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와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제사에 참석한 가족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딸 가족 3명을 포함해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토요일부터 19일 월요일 오전까지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가족 모임 행사는 10월 18일에 있었지만 개개별 접촉 시간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N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추가 확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 등 접촉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딸을 포함한 일부 가족이 지난 18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던 만큼 가족 가운데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역학조사관 그리고 우리도 역학조사관이 함께 공동으로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디가 먼저 선후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방역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고 최초 증상일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폭넓게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그래서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을 12번 조롱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말을 방판해 주시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하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할 수 예. 많은 부분은 장재현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가공이요? 네. 뭐 그렇게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저렇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시죠.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시죠.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국감 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국감장에 출석해서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결의안을 결정하겠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모습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됐었는데 예상대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한 줄 평해 주신다면요. 한 줄 평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난번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의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법무부 종합감사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또 두 사람이 어떤 충돌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볼 때는 피로감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법무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이런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안중에도 없고 두 사람이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여야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에 남은 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뿐이었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저도요. 옛날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산은 바람을 탓하지 않고 바다는 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이 바람을 걱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처럼 바람의 소리를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나무와 숲을 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가 비를 걱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빗소리, 비의 어떤 그런 범람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바다는 그 비를 포용하지 못하게 되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장관이 만약에 권한이 있다. 그만큼 모든 최종 사무를 그렇게 다 관할할 수 있는 그 총장까지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그걸 행사하시면 되고요.
그 행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냥 권한이 있구나 느끼면 되는 것인데 나는 당신보다 더 상급자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국민이 상급자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풀이 두 사람이 누가 부하고 누가 상급자 이런 말로 계속 국감장에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얼만큼 무의미한 것인가 그냥 말다툼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감장에서 또다시 그것을 계속 물은 여야 의원들도 문제 있고요. 단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그래도 정책적인 질의를 계속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됐어야 됐는데 두 사람의 격돌만을 이렇게 만든 여야 정치인의 어떤 문제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은 국감이었다라고 두 분께서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부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그러니까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사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을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예, 부하라는 말은 생경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는 점은 그래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 이 부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하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윤 총장이 이걸 처음 사용하셨는데 본인을 왜 그렇게 표현한?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잘 반영 안 해주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저는 부하라는 단어를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하라는 단어를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 총장에 대해서 부하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는 쓴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지휘권이든 아니면 지시하는 내용이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 근데 명확한 건 이런 거잖아요. 법무부 아래에 검찰청이 있는 것이고 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보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고요. 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감독 권한은 법무부장한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마치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검찰총장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걸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장한테 있는 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부하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권한을 법무부 장관은 지금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검찰총장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하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그건 윤 총장이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특히 검찰총장의 사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또 이런 반격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부하 발언이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먼저 사용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아마도 오후에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법사위원이었고 이 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2016년이죠. 7월 그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병우가 핵심 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말의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좀 시시비비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부하라는 말이 생경하다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 부하라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적절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수준이었다면 이 논란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생경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당신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면서 내 기억은 안 나지만 의원이 찾은 것이니까 부정하진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하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 여부를 한 어떤 상황은 사실 시초는 추미애 장관한테 더 있지 않았느냐. 예.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에 가서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모임에 가는 게 적절하진 않거든요. 거기 가서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잘라먹고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을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적절하진 못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특정 의원들 앞에서 선배 의원인 것처럼 마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함께 일하는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잘라먹는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뭐랄까요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몇 번이 좀 쌓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나서도 총장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연유가 돼서 검찰총장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검찰청법과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검찰총장한테 당신은 이런 일을 맡지 말아라고 하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기에는 그 8조와 12조가 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그냥 두 사람의 대립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조항에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처음에 그런 어떤 그 문구를 왜 집어넣는지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이든 이 미진한 부분 서로 이렇게 그 다툴 때는 이 국회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법사위에서 따로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이 쟁점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법한다고 확신을 한다면 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까지 오늘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종국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여부가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윤 총장이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본인은 말을 빌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윤 총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의 의사 자체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정당한 법적 장치이고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발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걸 불법으로 보면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하는 모든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서 다 내려놔라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조사를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찰의 내용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러면 윤 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건의 연관성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윤 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지 검찰총장이 정상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만 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아직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통상적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부분,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들어가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반론 기회를 드리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추미애 장관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오시죠.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 번번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또 이번 경우 같으면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그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했다, 그리고 필요하고 또 긴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라는 걸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수사지휘권이 정당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에 보면 지금 이 청이 그러니까 그 법무부에 소속된 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 소속돼 있는 그런 청도 청장이라고 부르지 총장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경찰청장, 국세청은 국세청장인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청들은 전부 다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찰총장만 장관급입니다. 그 이유를 사실은 법조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검찰청만은 다른 그 외청이 아니라 독립된 정치적으로 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독립해준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총장이라고 부른다. 총장은 또 뭐냐면 수사하는 그런 그 주체인 각각의 검사가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개개인의 관청인 검사들, 사람들의 가장 그 수장이기 때문에 총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떤 이 해석은 이렇게 내립니다. 이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행정권으로 검사들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수사와 이 기소로 지휘를 한다. 그런데 각각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사를 하더라도 협의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거든요. 특히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인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검찰총장이 또 제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완전히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줘서 하나의 어떤 그런 장치를 이렇게 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상하고 장관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만 해버리면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독립,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인사권으로 휘둘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지금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전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의 법 해석이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거나 좀 더 악한 예를 들어서 나쁜 어떤 사악한 어떤 생각을 가진 정권이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남용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재단될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법무부 장관이 더 위다, 검찰총장은 속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조문 그대로 사실은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만 권한 남용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정치적인 그런 중립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 이 점은 지금의 여당 의원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발언이다라면서 이제 굉장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편지, 옥중 편지만으로 이렇게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건 비상식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추 장관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추 장관은 이 김봉현 씨의 발언 내용, 진술 내용 감찰을 했잖아요. 감찰을 해서 김봉현 씨 말만 들은 게 아니에요. 법무부 감찰에서 그걸 그 사람 말만 그냥 듣고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정황들이나 CCTV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 말 자체 하나만 듣고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정황상 그렇게 정말 그 관련된 검사들이 그 술집에 갔거나 예컨대 이런 일들한 정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김봉현 씨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제보자의 주장과 정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만약에 옵티머스나 이런 그 라임 사태에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이 안 돼 있다라 본인의 측근이 연관돼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에 보장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냐. 지금처럼 예컨대 검찰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고 그 의혹이 어느 정도 법무부 감찰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합당한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는 만약 이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총장 자체가 스스로 내가 그럼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만약 이런 의혹이 있거나 논란이 있다면 야당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당장 손 떼라고 그랬을 겁니다. 지휘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자체 감찰에서 일정 부분 김봉현 씨의 진술이 어느 정도 정황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반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만약 정당하다고 하면 내가 빠질 테니까 그럼 수사에서 정확하게 수사하기가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해된 반론 있으십니까?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족들 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윤 총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마치 라임 사건과 가족 수사와 전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별건 수사를 그렇게 비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진영에서는. 근데 이건 완전히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묶어서 라임과 묶어서 지휘권을 박탈해서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주는 어떤 그런 형식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김봉현 씨의 그 진술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이 문건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했던 말들 정무실과 그다음에 민정실은 다 내 사람이다. 나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건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가 거짓이 될 일은 없죠. 그렇다면 그것도 믿어야죠. 그것도 믿는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혹은 당시 정무수석실에 있던 사람들도 직무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라면. 그런데 지금 옥중 편지라는 것은 믿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문건 각종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 지인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했던 문건들은 믿지 않는다? 이거는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직무정지는요. 잘 보세요. 그 민정수석실 이분은 수사 대상이에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민정수석실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수사의 대상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윤 총장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손을 떼야지 수사 받는 사람이 무슨 손을 뗍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윤 총장은 수사를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 그럼 수사에 개입해서 수사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수사가 만약에
그게 잘못이 나오는데 덮을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 직무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건 그 전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예. 제가 더 하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은 스스로 수사를 지휘하는 어떤 자로서의 그 거리를 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곳은 어디죠? 민정수석실이에요. 민정수석실이 이 법무부를 다 총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청와대도 사실은 완전히 지금 이런 상태, 예를 들어서 이모 행정관과 관련돼서도 사실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모 행정관이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온갖 주식들을 9.8%나 갖고 있고 또 지금 옵티머스와 관련된 회사 페이퍼 컴퍼니죠. 그 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대로 지금 행정관으로 아무런 어떤 검증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차명으로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관련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그것을 감찰하고 누가 이 사람을 소개해 줬는가 그리고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청와대는 해명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행정관은 전 행정관이잖아요. 지금 행정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감찰을 하겠죠. 이미 이분은 그만두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를 총괄하고 검찰을 총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무 협조를 할 수 있고 민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민정수석실이 법무부하고 검찰을 통괄하고 거기를 지휘 감독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이 개입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된 것도 없고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고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수사를 받는 자리가 수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떼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근데 그 검찰이 수사하는 가장 정점의 검찰총장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말씀드립니다.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의혹이 이거 사실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면 그분이 지금 수사에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손을 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윤 총장의 이제 수사지휘권 배제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계신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추 장관 오늘 윤 총장을 겨냥한 두 건의 감찰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만약 바로 잡았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론이 모든 것에 다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 2월 달입니다. 처음으로 전파진흥원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옵니다. 내부 고발자가 지금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에서 투자한 돈을 원래 이런 어떤 그런 채권, 매출 채권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출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성지건설이라는 부실한 그런 건설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고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발이 바로 취하가 돼요. 그 사건은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나서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습니다. 물론 수사를 끝까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옵티머스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금감원이 추적을 하고는 있었어요. 라임 사태 때문에. 하지만 단순한 어떤 제보자였고 부장 전결이라는 점은 검찰청에서도 다른 어떤 검사 조직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사건이었다. 당시에 검찰에서 보고받는 어떤 상황인 건 그래서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놓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감찰을 받는다.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도 표적 감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수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논란이 돼서 고소가 들어가고 그걸 조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검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장 정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뭐 정결로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그 당시에 그러면 2019년 5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1년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이미 발각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의문이 생기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건과 다르게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검사들이든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조사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거르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 왜 이 사건이 미리 알렸으면 2019년에 만약 발각돼서 이게 처리가 됐다고 하면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다른 일반인도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까지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당시에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물론 야당에서는 뭐 윤석열 총장을 뭐 타겟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됐는지 혹시나 여기에 무슨 잘못된 일이나 아니면 무슨 뭐 로비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감찰을 시사를 했는데 이 발언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예,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배될 여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단순 압박용일까요? 어떻게 아니, 문제가 있다면 해야죠. 예.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감찰하고 계시더군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찰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물론 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니까 그것도 역시 감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나게 많은 별건을 갖고 다 함께 탁탁 털어서 지금 감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저는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예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총장직과 그다음에 법무장관이라는 장관직을 왜 계속 연일 그렇게 뭐 서로 공방을 벌인다거나 부딪힌다거나 하는 것을 1년 동안 놔두냔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아예 해임 건의안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적법하다. 적법한 건 그쪽이 적법한 거지. 애꿎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서까지 특정한 한 개인의 문제를 지금 부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다른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후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를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위 또는 정무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1년 동안 내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뭐 자기가 나온 정당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차라리 이 해임 건의안을 차라리 빨리 내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끊임없이 수사지휘권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총장인 사람을 흉을 보고 면박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누적하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10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왜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피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만약에 아무 그런 거 없이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언론사의 사주를 만났다? 이 자체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해요. 저는 이건 본인이 피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단체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상인 사주를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극히 저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거, 뭐 예를 들면 감찰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 강령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에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사건에 연관돼 있는 사주를 만나가지고 그 회동을 하는지,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도 저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갈등 구조가 길어질수록 이제 국민적인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수장이 갈등을 빚은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진짜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요. 장관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질 국감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 하셔서 대질 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윤 총장의 이 발언 내용이 사실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윤 총장과 해결을 하십시오. 예, 지금 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한 명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셈밖에는 안 되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이 좀 어려워요. 예.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총장이 지난번에 국감에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오면 본인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구 말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은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누가 말이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제가 코멘트를 안 하겠고요. 예.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윤 총장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윤 총장한테 기회를 줬고 그다음에 이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지금 윤 총장이 자신의 어떤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입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건 사실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나를 왜 제3의 장소로 불러? 하고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윤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은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실을 드나들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실에 갔다? 그런다면 검사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자, 인사가 나누구나.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 모시는 것이다. 이런 어떤 설명들, 이런 설명들이 지금까지 이 일방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일단 보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저도 왜 그 사주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사주들을 만났느냐 좀 적절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적적성 여부를 떠나서 또 이게 편향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만난 건 그럼 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야당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중앙지검장이 특정 정파의 특정 정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따로 사석에서 그것도 은밀하게 만나느냐. 이 문제를 놓고 따지게 되면 사실 그것도 역시 부적절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편이기 때문에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아니
검사로서 언제든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은 아니다. 물론 뭐 한쪽은 수사 대상이고 한쪽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할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잣대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양정철 전 원장이죠. 원장을 만난 것도 뭐 저는 타당하다고 보진 않아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거하고 지금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3의 장소도 그렇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아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무실에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업무하는 사무 공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이 제3의 장소에 만나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집무실에서 검찰총장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계신데요. 윤석열 총장 사실상 여권에서 좀 거취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윤 총장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특히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당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추 장관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조목조목 사사건건 두 수장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총장이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아주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이 자기가 관여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보냈다 안 보냈다. 아까 분명히 장관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관은 내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또 이렇게 달면서 또다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이 발언을 덧붙인 것. 그러니까 자꾸 논란을 끝내는 것이 장관의 어떤 사실 역할이거든요. 그게 수장이죠.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수장이 아니라 수장은 논란을 끝내는 마침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사실 또다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청와대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러면 계속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청와대에서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그건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확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첫날에 했었어야 되는 말인데 안 했잖아요. 안 했다는 건 청와대에서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그냥 덮으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받아야죠. 청와대의 의중을 받는다면 이건 내가 모르는 상황이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끊어버렸어야죠. 논란을 마침점을 찍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정치적인 어떤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지금 논란은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두 수장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청와대가 결자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예컨대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데
하는데 누구는 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여야가 정치적 셈법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대리전을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이 치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본인들의 정책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거나 뭐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도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 자체가 도리어 정치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제 윤 총장을 일컬어서 계속 정치인 검찰총장 같다라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검 청사 앞에 또 화환도 뭐 150개가 넘게 지금 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혹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알기에는 화환을 받으면 일단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사 안에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뭐 검찰청에서 밖에 세웠다기보단 이제 그 갖고 온 사람들이 밖에 일단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뭐 비난을 한다면 저도 역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또 추미애 장관한테 온 꽃 화환들은 그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추미애 장관으로 온 화환들은 왜 그대로 그냥 전시를 하셨는지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돼서 저도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한다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1년 동안 보여준 언행이라든지 또 뭐 특정 정당에 가서 검찰총장을 깎아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적된 어떤 결과가 아니냐. 물론 두 분 다 부적절했다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선호는 있다. 앞에서 장관이 장관으로서 말로 무엇을 이렇게 그 상하관계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도를 걸을 때 사실 그 정도를 걷는 쪽으로 의견은 여론은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그런 그 이 뭐 비교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두 수장의 갈등. 지금 21대 첫 국감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 구도만 부각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감 취지가 좀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딱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국회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 장관님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의 정동만입니다. 네, 코레일유가 공단보도 한국형 신호시스템 사업에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철도국장한테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뭐 답변이 늦었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요?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장관님 이해가 하겠습니다.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요. 패싱입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를 안 받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D업체 참여했습니까? 제가 저 D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참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장관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변명은 듣기 싫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럼 의원님 질의 마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어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 72 골프장 임대 사업자 선정에 있어 그중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 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인천공항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경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장관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그 업체가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했다는 겁니까? 저 시간이 없습니다.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어머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 줄로 섰어요. 아니 전라북도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장관님.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아니 의혹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거를 갖다가 마치 무슨 자 그러니까 장관님께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면서 교정시설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 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 교도소 내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군사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 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무기를 쓰는 시설 방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서는 제외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 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 월급과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경영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 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626명으로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입니다.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례식 이틀째인 오늘 빈소에는 정부와 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이 회장이 대한민국 경제 위상을 높였다면서 고인의 업적을 함께 기렸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에는 종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빈소를 찾은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20여 분간 조문을 마치고 나온 정 총리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주역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의 타계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재계의 거목인 고인을 위로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조문 행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승현 한화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청회장 등도 삼성이 앞으로 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고인이 평소에 항상 따뜻하게 해주셨다며 개인적인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겠다는 고인 뜻에 따라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이 땅 과로사로 이어진 CJ 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서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은 기사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모두 4,000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면 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 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의 분류 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라서 현장도 좀 매칭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뚝딱 해가지고 말로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 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당에 분류 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 작업을 하라 말아라,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업체의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이 되지 않으려면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류 작업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죠. 건당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데 이거의 안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면은 의리 손해를 입는단 말이야. 가불관계에.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추가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부터 제대로 바로잡자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메이킹!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부드럽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역시 메이킨.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seconds. 파란 하늘과 큰 일교차,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대전 7도로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20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여기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아지겠습니다. 이른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말텐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